네, 안녕하세요. 유현투입니다. 네, K리그 리뷰를 잠깐 쉬었었는데, 네, 이 매치에 맞춰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리뷰해드릴 경기는 이제 페루 대 우리나라 맞대결이었는데 1대 0으로 졌습니다. 경기는 뭐 결과는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아쉬웠던 건 맞고,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괜찮은 축구 경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기는 게 제일 좋죠. 이기는 게 제일 좋고 그걸 목표로 떼야 되는 건 맞는데, 근데 또 이제 아쉬운 면들이 언제나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 어떤 이 결과적인 측면에서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인 측면에서 아쉬운 때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저도 괜찮은 경기 혹은 저도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아닌 경기들이 있는데, 저는 이번 경기를 좀 그렇게 보고 싶은 경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전반전에 안 되는 것도 봤었고 안 되는 장면들도 봤었고 후반에 조금 잘 되는 장면들도 봤었고 한 경기였는데 저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재밌었고요. 일단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얘기는, 이게 제가 이제 좀 저도 괜찮은 경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왜냐면 지금 해봐야 돼요. 지금. 이번 경기에서 오늘 이제 제가 이제 그 바둑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먼저 좀 말씀드리면 의미가 좀 큰 경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뭐 A매치 데뷔전 치른 선수들이 꽤 있었죠. 박용우 선수도 있었고 홍현석도 나왔고 저기 박규현 선수도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저기 오형규 선수도 이제 선발로 출전도 하고, 뭐 그러니까 저기 이기재 선수나 안현범 선수도 있었네요. 이기재, 안현범 이렇게 좀 최근에 뽑히기 시작한 선수들이 이제 검증을 받는 경기였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다르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항상 좋은 축구를, 최선의 멤버를 가지고 가장 좋은 축구를 하면 좋겠지만 그게 이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또 이제 축구잖아요. 언제나 이 체력 부담이라는 게 있기 마련이고 컨디션 난조가 생기기도 하고 부상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카타르 월드컵 때 제일 아쉬웠던 게 손흥민 선수가 여기 안아골절이 오면서 그게 이제 되게 뼈아프게 다가왔었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있었고, 뭐 2018년에는 사실 김민재 선수가 그땐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김민재 선수도 부상이 있어가지고 못 갔죠. 그리고 아시안게임 가서 금메달 따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변수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에 제가 보기에는 풀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좋은 선수들을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대표팀에 기용할 수 있는 선수들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새로 등장하는 선수들이 있으면 우리 팀에 맞는 선수인지 확인해봐야 되고 또 경험도 해봐야 되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새로 들어온 선수들을 가지고 클린스만 감독이 지금 하려고 하는 축구를 좀 보여줄 수 있느냐, 그런 것들도 확인해볼 경기들이 늘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느끼기에는 페루가 되게 괜찮은 상대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약한 팀 상대로 하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뭐 월드컵 2차 예선이나 이런 데서 만나는 팀들은 사실 좀 너무 약해요. 뭐 미얀마 막 이런 데 가끔 만나잖아요. 제가 미얀마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미얀마 축구가 이제 우리나라보다 객관적으로 떨어지니까 뭐 가끔 뭐 타이완 만나기도 하고, 뭐 동남아 팀들이라던가 막 중앙아시아 쪽에서도 뭐 우즈벡이나 이런 데는 세지만 좀 약한 데들 있잖아요. 키르기스스탄 막 이런 데 좀 약하잖아요. 뭐 타지키스탄 이런 데들 만나면 우리나라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잘하죠. 누가 나와도 우리나라 선수들, 웬만한 선수들이 들어가면 다 잘할 겁니다. 근데 페루 정도 되는 팀들하고 결국에는 중요한 길목에서 만나야 되거든요. 월드컵이든 혹은 이제 아시안컵에서 높은 위치에 가면 잘하는 팀들을 만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런 팀들 상대로는 적당히 또 실험도 해보고, 특히나 이제 이번 경기에서 김민재도 없고 손흥민도 없는 상황이었고 하니까, 또 이 김진수 선수도 제가 보기에는 뭐 몸 상태가 최근에 전북에서 뭐 나오긴 하지만 부상도 좀 있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오늘 좀 이렇게 새로운 선수들도 시험해 보고 이렇게 점검해 보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전술적으로도 오늘 전반전 4-4-2로 나왔으니까 그런 것들 시도해 보면서 우리가 맞나 안 맞나 이런 걸 해볼 기회가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세 번째 경기잖아요. 세 번째 경기니까 또 특히나 더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득점 찬스들을 만들어내는 걸 보면 그래도 여전히 잘 만들어내는 장면들이 있었고, 물론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워놓은 것처럼 이강인 선수가 혼자 만들어내는 장면들도 있었지만 그거 아닌 장면들도 꽤 같이 팀으로 만들어내는 장면들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저는 그렇게까지 막 혹평할 경기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고 기대감으로 오히려 갖게 되는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이제 오늘 이제 그 잘한 선수 중에 이제 박지수 선수도 있었잖아요. 그 박지수 선수가 벤투 감독이 굉장히 이제
총회를 했죠. 어떻게 보면 총회를 해서 매번 불렀죠. 별 많이 쓰진 않았지만. 근데 오늘 박지수 선수 딱 보니까 아, 왜 벤투 감독이 왜 좋아했는지를 알겠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잘해줬잖아요. 그런 선수들이 있어야지. 오늘도 이제 김영건 선수도 빠진 상태였고 김민재도 빠진 상태였는데 벌써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기회를 줘봐야지 우리가 이제 3번 센터백이 누군지 혹은 2번 센터백으로 경쟁할 선수가 누군지 이런 것도 찾아내는 기회가 필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경기가 좀 재밌게 보였습니다. 왜냐면 오늘 조기성 선수도 괜찮았고 뭐 후반에 들어온 나상호 선수 역시 괜찮고, 예,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조금씩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 경기가 저는 많은 팬분들이 저도 이제 커뮤니티 가서 슬쩍 가서 이제 반응 보고 왔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만족스러운 경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이제 우리나라가 좀 전반전에 고전하는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그게 아쉬우셨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인 그 경기 흐름이 초반에 잘 안 풀리다 보니까 오늘 뭔가 안 되네 라는 느낌을 가지고들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반전에는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른 시간에 실점을 하고 후반전까지 그래도 몰아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골이 안 들어가니까 이 경기,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조졌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저는 조금 설명해 드릴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4-4-2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이번 경기에서. 근데 이제 4-4-2 전술이 저는 그 포메이션 자체가 좋은 포메이션, 나쁜 포메이션, 그러니까 완벽하게 좋은 포메이션, 완벽하게 나쁜 포메이션 이런 건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혹시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챔피언스리그 결승 때 과르디올라 감독 쓴 저 포메이션 보면서 전 좀 솔직히 답답했거든요. 제가 뭐 그런 위대한 지도자를 평가한다는 게 참 웃긴 얘기긴 한데, 왜냐면 풀백이 없는 전술을 썼잖아요, 그 경기에서. 아케랑 그다음에 후뱅 디아스랑 그다음에 한 명 누구였죠? 저기 아칸지를 놓고 3백을 놓고 풀백을 없는 상태에서 경기를 하다 보니까 측면이 안 풀리니까 뭐가 이제 답답해지는 흐름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거 뭐 이해해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렇게 잘하는 팀들이 쓰는 포메이션도 의도하는 바가 다른 데에 있으면 이게 장점이 나타날 수가 있고 단점이 나타날 수가 있다. 포메이션이라는 게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어차피 상대가 11명인데 우리가 12명이 뛰면은 완벽한 포메이션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동수에서 싸워야 되는 거고, 수비적으로는 안정을 찾아야 되고, 공격적으로는 또 날카로움을 가지려고 하면 숫자 변동이 있다 보면 어디선가 이제 숫자 싸움이 이제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전반전에 잘 안 풀렸던 거죠. 그거를 이제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건데, 4-4-2 전술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앞쪽에 이쪽에 2명의 이제 공격수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어디가 빠진 겁니까? 사실 여기가 빠진 거죠. 혹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그 정우영 선수, 큰 정우영 선수가 여기 있고, 여기를 이제 황인범하고 뭐 이재성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일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미드필더를 2명 세워놓고 여기를 이렇게 세워놓는 형태, 이렇게 역삼각형을 많이 좋아했었잖아요, 벤투 감독 체제에서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이번 경기를 바꿨던 거는 여기로 한 명 올려놓고 한 명을 이렇게 해서 이제 4-4-2로 바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나왔다고 봐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조금 여러분들하고 이 경기를 좀 돌려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좀 정해놓은 몇 가지 이제 적어놓은 장면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다 하이라이트 보시면 다 나올 거예요. 하이라이트를 한번 돌려보십시오. 이게 제가 하나 짚어드리고 싶은 게, 전반 25분에 황희찬 선수 슈팅 때리는 거 기억나시나요? 이쪽에서 왼쪽 측면에서 볼 돌다가 중앙 쪽으로 치고 들어와서 슈팅 때리는 장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반 27분에 황희찬, 이강인, 오형규 쪽으로 딱 연결이 되면서 그것도 완벽한 찬스라고 생각했는데 오형규 선수가 좀 날려먹은 게 있었죠. 근데 그 장면을 잘 보시면 그게 이제 4-4-2를 쓰는 그 어떤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재성 선수에서 황희찬 선수로 딱 빠진 장면 보시면 그거 볼 때 딱 이렇게 되거든요. 저도 이제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설명 다 드릴 수는 없겠지만, 황희찬 선수가 이쪽으로 이렇게 공을 받으러 나왔어요. 측면 쪽에 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완벽하게 설명을 못 드린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돌려보시면서 한번 보세요. 무슨 의도인지만 이제 대충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때 보면 황희찬 선수가 투톱으로 나왔는데 중앙 쪽에서 볼을 받으러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이 따라붙고 수비수가 따라붙고, 이제 이재성 선수가 이 황희찬 선수가 빠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를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자연히 어떻게 되죠? 이재성 선수가 공을 잡을 때 패스가 들어가면 수비수들의 시선이 어디로 간다? 다 이재성 선수 쪽으로 모이잖아요. 그때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이재성 선수가 밟아주면서 여기 받으러 내려갔던 황희찬 선수가 밀고 올라오면서 공간을 쓰는 형태인 거죠. 이재성 선수가 받으러 내려와 주면서 빠진 공간에 황희찬이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 그 4-4-2를 최근에 쓰는 팀들은 대체로 보면 위치를 많이 바꿔요. 그래서 이 선수가 받으러 내려가 주면 뭐 오형규 선수가 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이재성 선수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이쪽에 뭐 측면에서 이재성 선수가 볼을 잡았으면
아이고 여기서 풀백이 볼을 잡으러 이렇게 이재성 선수 잡으러 나왔다. 그러면 이제 황희찬 선수가 일루 빠지면서 공을 잡아주고 수비수 딸려 들어가면 이 공간에 또 오형규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여기는 황인범이 들어오던가 아니면 이재성 선수가 바꿔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위치를 바꾸는 형태들을 4사이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많이 쓴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 이재성에서 황희찬 선수 빠지는 장면이 그렇게 하나 된 장면이 있었고 또 하나는 제가 27분 그 오형규 선수 슈팅 장면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똑같이 그러니까 메커니즘은 비슷해요. 그거는 이제 반대쪽 측면이었잖아요. 그것도 잘 보시면 받으러 내려가는 게 측면에 있었고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여기서 그 받으러 내려왔던 게 황희찬 선수였고 이거를 여기 투입되니까 여기 한 명 더 있었던 것 같긴 한데 한번 돌려보세요. 그 측면 쪽 아예 바깥쪽에 있던 이강인 쪽에 이제 원터치가 나왔죠. 이게 원터치가 나가면서 근데 이제 그때 잘 보시면 여기를 황희찬 선수가 받으러 내려갈 때 따라오는 센터백이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잡고 황희찬이 돌면 순간적으로 황희찬 마크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거 드리블 돌파를 해서 시도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4사의 장점인 거죠. 원래 요렇게 묻어있던 선수가 받으러 내려가니까 얘가 이걸 그냥 두기가 그런 거예요. 왜냐면 여긴 다른 선수들 수비하고 있으니까 아 내가 책임져줘야지 하고 나가는 건데 이게 지금 본인이 끌고 나온 공간에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제 이쪽에서 여기 이 빠져나온 이 뒷공간에다가 여기다 이강인 선수가 아주 창의적으로 원터치로 딱 넣어준 거죠. 그리고 오영규가 딱 들어가는 형태. 그러니까 요게 이런 식으로 위치를 바꿔가면서 누군가가 빠져주면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고 누가 또 빠진 자리에 들어가면 그 다음 자리에 또 누군가가 들어가고 해서 이제 오영규 선수가 여기까지 잘 들어왔고 그다음에 슈팅을 때렸는데 이게 빗나갔죠. 근데 그것도 잘 보시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 뒤에 있던 황인범 선수가 굉장히 깊이까지 들어와서 컷백에서 내가 먹고 싶다는 의지를 굉장히 많이 표현했습니다. 내가 이거를 득점할 수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이제 이번 경기에서 클린스만 감독이 4-4-2 형태를 가지고 나와서 조금 보여주고 싶어 했던 장면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 두 장면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이강인 선수 중거리 슛 장면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잘 보시면 중앙 쪽에 아무래도 공격수가 2명씩 있으니까 이강인 선수한테 여러 명이 못 붙죠. 왜냐면 여기 자꾸 페널티 박스에 2명씩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측면 쪽에서도 1대1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쉬웠을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몇몇 장면도 괜찮았던 거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경기가 잘 안 됐죠. 근데 그거를 이제 좀 짚어드리려고 해요. 이게 이런 효과는 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뒤가 이제 숫자가 적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빌드업이 잘 안 됐어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이제 페루를 아주 잘 알지는 못하죠. 저도 이제 이제 딴짓하고 있는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남미 경기들까지 챙겨보지는 못하니까. 근데 이제 제가 봐도 요툰은 제가 꽤 봤던 선수 같고 이제 공격수 나왔던 게레로 또 좀 봤던 선수고 근데 또 다른 선수들도 보면 개개인 기량들이 나쁘지 않았죠. 오늘 딱 보면 페루가. 그러니까 이게 얘네가 만만한 팀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페루라고 생각하면 남미에서는 뭐 중위권 정도라고 생각하니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니까 페루 선수들도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도 많고 또 아시다시피 남미 선수들은 개개인 기량들이 다들 좋고 기본적인 이제 기본적인 수준이 다 있어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 볼리비아나 뭐 이 정도 제외하고 좀 많이 약한 팀들 빼면 다들 좀씩 잘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도 보시면은 우리나라 상대로 들어오는 전방 압박들이 상당히 나름대로 레벨이 있었고 선수들 개개인 기량도 좋고요. 그죠? 개개인 쪽에서 자꾸 뭔가 하나가 제어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좀 고전하는 흐름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 또 고려하셔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전술도 바뀐 상태고 선수들도 바뀌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전반전에 형태가 예쁘게 안 나왔던 게 이제 4-4-2가 되고 나니까 예전 같으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빌드업하는 형태가 공이 나오는 구멍들이 대체로 여기서 뭐 정우영 선수가 있을 때는 여기서 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볼을 받아가지고 중원하고 연결하거나 뭐 측면 쪽에 넓게 찢어주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근데 여기서 또 정우영 선수가 안 될 때는 이걸 쫙 빠져가지고 여기 딱 올려가면서 이제 빌드업 형태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쪽에 직접 투입하는 형태들도 썼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형 스리백 형태를 썼던 건데 원두재 선수가 이걸 되게 잘하는 선수는 맞아요. 잘하는 선수 맞는데 오늘은 문제가 뭐였냐면 4-4-2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원두재 선수까지 여기 빠져버리면 받을 사람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일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형태는 바꿀 수가 있죠. 여기는 이재성이 일로 들어와주고 이쪽이 올라와주고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데 이게 유기적이게 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 선수들도 발이 안 맞는다. 이게 그리고 훈련하고 안 되는 점들 아마 비디오 미팅을 만약에 4-4-1을 또 쓰고 싶으면 비디오 미팅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네 위치
그러니까 포지션 잡은 게 좋지 않았다. 우리 형태가 잘 안 나와. 그래서 다음에는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바꿔주고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잡아가는 게 조직력이잖아요. 근데 오늘 경기는 보시면은 안현범 선수가 전반전에 약간 실수같이 한두 번 뺏기는 장면들이 나왔는데 안현범 선수도 뭘 해야 될지 지금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는 또 안현범 선수한테 압박 들어오는 페루 선수의 타이밍이 좋았던 거고, 또 안현범 선수도 첫 경기다 보니까 뭐 제주에 같은 때서는 막 더 자신감 있게 하지만 오늘은 조금 긴장했겠죠. 그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전반전의 초반의 흐름을 깨뜨리는 어떤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겹친 거죠. 하지만 저는 이제 이번 경기가 4-4-1을 들고 나온 첫 경기고 선수들 그 변화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그 정도는 우리가 감안해서 봐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요게 허리 쪽에서 지금 숫자 싸움이 잘 안 됐던 것들, 이 조금 어렵게 경기를 풀어가는 계기가 됐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문제점이 됐던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빌드업만 후방에서 좀 더 깔끔하게 된다 그러면 앞쪽에서는 공격 숫자가 많기 때문에 좋은 찬스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감독 지도자의 선택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좀 몸에 막는 포메이션일 수도 있고, 중원 싸움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우위를 못 점한다 그러면 숫자를 하나 늘려버리면 되죠. 공격수 한 명 내려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꾸릴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좀 좋아하는 클린스만 감독이 좋아하는 4-4-2 형태에서 완성도를 높여갈 것이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감독의 몫인 거죠. 이제 거기서 이제 그걸 보고 나서 제대로 평가를 해야 되는 경기인 거지. 이번 경기만으로 안 되는데, 야, 안 되는 거 4-4-2 왜 들고 나?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쓸 수 있는 전술은 전임 감독이 써서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사는 전술밖에 없어요. 새로운 시도도 안 나오고, 우리나라 공격수들이 지금 공격진이 좋잖아요. 그런 것들도 안 나오는 거고. 그 그림을 잘 그려서 빨리빨리 이제 해서 순식간에 며칠만 해도 조직력을 뽑아낼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좋은 지도자고 좋은 어떤 축구가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만들어갈 수만 있다 그러면 저 그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장기적이라는 게 뭐 4년을 걸려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되면 안 되겠지만, 한 2번, 3번 정도 A매치 기간 거쳐가면서, 우리는 아시안컵이 또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4-4 전술을 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페루한테 좀 고전했던 이유는 페루가 생각보다 잘해. 우리가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괜찮은 팀이었고, 전방 압박도 잘 쓰고, 내려서지 않는 팀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 좀 고전했던 것 같고요. 저는 4-4-2 전술 자체는 플랜 B로서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해요. 뭐 벤투 감독 있을 때도 몇 번 썼었잖아요. 황의조하고 그 손흥민 선수 투톱 세우기도 했었고, 우리나라 또 전술들이 그런 쪽에 어울리는 선수들이 많아요. 황희찬 선수도 있고, 뭐 조기성이나 황의조도 자체도 측면으로 워낙 많이 돌아나갈 수 있는 선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점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공격진에 3명씩 4명씩 숫자를 많이 늘려주니까 여기서 이제 협력 수비를 당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나 손흥민 선수가 또 맘 놓고 날뛸 수도 있거든요. 1대1 강하니까 선수들이. 황희찬도 강하죠.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플랜 B로도 분명히 쓸만한 가치가 있는 거고, 특히나 저희가 이제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지금 페루니까 좀 안 된 거지, 아시아 팀들 뚝배기 끼고 다닐 때는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우리나라보다 조금 약한 팀들, 아주 약한 팀이면은 무슨 전술 써도 어차피 다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시아권에서 우리나라보다 조금 약해.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원 싸움에서 오늘처럼 이제 고전 안 하고 원두재 선수나 뭐 이제 황인범 선수 정도 나오거나, 뭐 오늘 박용우 선수 잘했잖아요. 그 박용우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최근에 좀 문제가 있지만 손준호 선수가 있다거나, 그런 백승호 선수가 있다거나, 이렇게 기술적인 선수들이 되게 많죠. 그런 선수들이 들어왔을 때 이제 중원 싸움에서 2명인데도 싸움이 된다 그러면 앞에 숫자 늘려놓고 이렇게 공격하는 거는 당연히 좋은 전술이 될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한 번 더 보고 싶은 전술이기는 했습니다. 이게 좀 더 세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2번 장면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장면들을 보면은 그래도 조금은 기대해 볼 만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리고 제가 좀 몇 장면 설명드리려고 적어놓은 장면이 있어서 그런데, 전반 33분 이것도 제가 적어놨네요. 그 이강인 선수 왼발 가마차기 슈팅한 장면이었는데, 그 장면에서도 좀 좋았던 게, 그러니까 제가 좀 팬들이 좀 안 좋게 얘기하실 것 같은 선수들한테 이게 조금 제가 이렇게 아니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는 건데, 안현범 선수가 그 장면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오버랩을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딱 이강인 선수가 그걸 역이용해가지고 이제 일로 잡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장면이 이제 안현범 선수의 장점이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어떨까. 물론 이제 다들 K리그 팬들은 안현범이라는 선수가 얼마나 좋은지 알지만, 또 K리그를 매번 챙겨보시지 않는 분들은 쟤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또 장점이 있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잘할 때도 잘하는 건데 눈에 안 띄게 또 잘하는 장면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그다음에 후반전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후반전에는 저는 굉장히 좋은 장면들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득점이 안 나온 게 좀 아쉬웠죠.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일단 첫 번째는 황인범 선수, 황희찬 선수, 황씨가 너무 많어. 황희찬 선수가 끊어내면서 이 왼쪽 측면에서 후반전이니까 후반전에는 그리고 그 얘기도 드려야 됩니다. 후반전에는 전술을 바꿨죠. 황희찬을 이쪽에다 옮겨버리고 이제 4-2-3-1 형태 같이 바꿔버렸죠. 이것도 그러니까 전술이 괜찮은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가 좀 중원 싸움 안 되니까 후반에는 숫자 바꾸자, 형태 바꾸자. 적절한 대응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마냥 나쁘다는 생각이 안 들었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황희찬 선수가 하나 끊어가지고 패스 나오는 거 끊어서 역습 이렇게 바로 나가서 오영규 선수한테 완벽한 찬스가 왔었잖아요. 근데 그 장면에서 이제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강인 선수는 하도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아서 따로 말씀드리긴 할 건데 마지막에 그 장면에서 이제 인상 깊게 본 거는 이강인 선수의 그 고개 돌리는 걸 계속 보셔야 돼요. 그 황희찬 선수가 드리블 칠 때 보면요, 이강인 선수가 계속 뒤를 확인한 2번인가 3번 정도 확인해요. 왜냐면 본인이 앞으로 뛰고 있잖아요. 일로 가까운 쪽으로 뛰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가 일로 가면 수비가 나한테 온다는 걸 아는 거죠. 계속 확인합니다. 흘려도 되는지, 내가 뒤를 넘겨줘야 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만약에 안 쫓아온다, 그럼 자기가 해야죠. 받아가지고. 근데 누가 들어온다, 그럼 이제 흘려야죠. 혹은 내주든가. 그러니까 계속 확인하다가 이제 오영규 선수한테 흘려준 거였거든요. 근데 그 완벽한 찬스였죠, 사실. 완벽한 찬스였는데 못 넣었습니다. 근데 저는 오영규 선수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들어요. 저는 그 점이 좀 좋아져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영규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저돌성이죠, 사실. 그러니까 오영규 선수는 등지는 플레이어는 아니에요. 포스트 플레이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포스트 등지는 플레이라는 거 할 줄 알죠. 할 줄 아는데 그게 최대 장점인 선수는 아니고, 오영규 선수는 밀고 들어가는 힘이 좋은 선수예요. 그래서 공간에서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패스가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오면 이거를 등진 상태로 얘랑 밀고 당기면서 계속 골대 쪽으로 끌고 들어가는 게 장점인 선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간 쪽에 싸움 붙여야 되는 선수는 맞는데, 오영규 선수가 그렇게 슈팅이 저는 깔끔한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 장면에서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첫 터치가 길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지 못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좀 뒤로, 본인 생각보다 좀 뒤로 왔던 것 같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때릴 거였으면 그냥 왼발로 그냥 들어오는 힘이 있으니까 이거 여기다 때렸으면 어땠을까? 이쪽 그냥 빈 쪽 골대 사이드를 보고, 예를 들면 이거 정상빈 선수가 잘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공 안 잡고 때리는 거. 아니면 이걸 짧게 오른발로 잡고 싶었으면 짧게 잡아놓고 이거를 빡빡 이렇게 좌우로 때리는 것도 방법이었을 것 같고, 아니면 진짜로 본인이 원했으면 드리블을 쳐가지고 속도를 확 붙였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게 첫 터치가 애매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그 순간에 오영규 선수가 슈팅하러 가는 동안에 얘가 각도를 좁히고 골키퍼가 나와버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한 번의 터치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특급 선수들은 거기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보기엔 오영규 선수가 아직 무궁무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선수니까 조금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장면은 마무리해줬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물론 그러니까 오영규 선수가 못한다 막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고 그런 저돌성이 있는 선수니까 그 저돌성을 이제 득점으로 바꿔줘야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지 이제 오영규 선수가 더 성장할 수 있고 우리나라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 기회가 많이 오지 않습니다. 오늘 2개 왔는데 결정적인 거 2개 왔는데 다 놓쳤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좀 판단이 더 좋아져야 되고, 그 한 번의 터치를 어떻게 할 건지, 내가 슈팅을 할 건지 아닌 건지를 좀 빨리 판단을 해서 정확하게 잡아놓을 수 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하나만, 진짜 첫 터치를 이를 악물고 내가 생각한 대로 잡아놓기 위해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오늘은 전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이거 하나 진짜 그 잡는 움직임들이나 이런 거 너무 좋았거든요. 그 아까 전반전에 있었던 그 장면도 황희찬 선수 빠진 장면에 들어가는 거 보면 라인 깨고 들어가면 기가 막혀요, 진짜. 볼 없을 때 움직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슈팅 마무리가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욕먹는 거거든요. 아예 그냥 그 장면에 못 잡으면, 아예 그 찬스를 아예 못 해버리면, 찬스를 포착도 하지 못하면 욕도 안 먹어요. 왜냐면 실수한 것처럼 보이지도 않으니까. 근데 그건 좋은 선수가 아니죠. 그 장면에서 공간에 안 뛰었으면 바보거든요.
사실은 그러고 안 들어가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들어갔어요. 좋아요. 그러니까 잘했어. 잘했는데 마무리 못하면 오히려 욕을 더 먹게 되는 거죠. 왜냐면 눈에 띄는 실수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요것만 좀 더 좀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게 아쉬웠고요. 하지만 그런 장면들을 포착하는 것 자체는 또 능력이다. 예, 저돌성을 가지고 늘 골대 쪽으로 움직여준 거. 전반전에 그 이기재 선수 크로스에 반응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오영규 선수의 장점이니까 조금만 진짜 그 문전에서 세밀하게 그것만 좀 해줬으면 더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게 있었고 후반전에 그 이강인 선수 쪽은 확실히 예,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조규성 선수랑 합이 잘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이강인 선수도 지금 보면은 그 무리키 마요르카에서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데 한국에는 이제 무리키가 없는 대신에 조규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규성하고 이강인 선수의 그 합도 굉장히 좀 볼만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강인 선수가 사실은 뭐 슈팅도 잘하고 다 잘하지만 뭐 술패스도 잘하고 뭐 크로스도 좋고 다 좋은데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뭐 그 위험 지역에다가 딱 그냥 본인이 이제 딱 찔러 넣는 것들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키패스를 되게 잘하는 선수인데 조규성 선수가 그거랑 되게 잘 맞아요. 왜냐면은 조규성이 움직임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늘도 이제 헤딩하는 장면 보시면 알겠지만 그 뒤에 있다가 뒤에 그러니까 여기 잠깐 잡을게요. 조규성 선수가 뭐 이런 걸 잘해요. 여기서 이제 그런 장면 그 장면에서 잘 보시면 이강인 선수가 이쪽에서 막 잡고 흔들고 하고 있을 때 보시면 딱 이제 접고 크로스 타이밍이 딱 나오면 그때는 여기 뒤에 있는 거예요. 애매한데.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선수들이 이거를 이렇게 미리 나가서 막는 건 없어요. 이런 수비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일로 들어올 거 아니야, 그냥. 이런 수비는 없고 대체로는 여기서 이제 이 정도 있으면 이렇게 두고 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조규성 선수 항상 이 사이 수비 두 명 사이로 들어가면서 헤딩을 엄청 잘해요. 뭔지 아시죠? 한번 돌려보세요. 그거 보면 이 뒤에 애매한 데 서 있다가 딱 크로스 타이밍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이게 그리고 이강인 선수 킥이 너무 좋으니까 핀포인트로 딱 떨어지면 이거 그냥 들어와서 받아버리니까 이거는 반응을 못해요. 원래 반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서 있다가 딱 차는 순간에 지금 크로스 반응하려고 이제 끊으러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미 그걸 앞에서 잘라버리니까 이게 되게 좋은 건데 요 장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강인 선수도 헤딩을 하나 득점할 뻔한 거 있었잖아요. 왼쪽에서 황희찬 선수가 올려준 거. 그 장면도 보시면 조규성 선수가 계속 여기서 움직이다가 뒤로 가거든요. 그것도 움직임이 되게 좋아요. 조규성 선수가 공이 없을 때 볼이 없을 때. 그래서 이강인 선수랑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좀 마무리가 안 됐던 것 같긴 한데 이제 보시면 황인조 선수나 손흥민 선수는 조금 발밑에 들어온 거를 본인이 이제 수비에서 등지거나 아니면 이 선수 앞에 놓고 순간적으로 슈팅각도 만들어가지고 본인이 딱 마무리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물론 황의조 선수 라인 잘 깨고 손흥민 선수 잘 깨긴 하지만 근데 지금 보면 조규성 선수는 약간 이강인 선수한테 진짜 잘 맞는 공격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조합을 이제 한번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좋은 거죠. 왜냐면은 다양한 선수들이 좋은 선수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하여튼 볼만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좀 선수 개개인을 좀 평가 드리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찬스는 있었어요. 충분히 있었고 득점할 찬스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마무리가 안 된 것들이 좀 아쉬운 경기였지. 오늘 아예 못한 경기는 아니었다. 이렇게 경기는 총평 드리고 이제 좀 새로 들어온 선수들 얘기들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좀 아쉬웠던 선수 저 원두재 선수 좀 아쉬웠어요. 원두재 선수가 제가 이제 그 울산에서도 제일 기성용 같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했었는데 또 얼마 전에 이제 조원희 그 전 선수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서 또 기성용 선수가 원두재가 나랑 닮았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비슷하다고 좀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아쉬웠어요. 왜냐면 원두재 선수가 예전에 울산에서 좀 느꼈던 건데 그렇게 수비해주거나 할 때 좀 이렇게 폭발적이지 못해요. 그 느낌이 정우영이라던가 이제 뭐 전북에 있던 손준호 선수도 원래 좀 위에서 뛰는 선수라고 생각했었는데 전북에서 4-1-4-1에 1로 잘 섰었잖아요. 그때 이 선수들을 보시면 수비 나갈 때 내가 못 끊으면 우리 팀이 망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나가는 것처럼 늘 전사처럼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거친 태클도 어떤 때는 많이 하게 되고 꽁이 있을 때 이거를 무조건 한번 내가 걸러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원두재 선수 쪽에서 제가 보기엔 조금 많이 흘러나왔던 것 같아요. 확실하게 제압을 못하고. 근데 이제 그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게 둘이 서다 보니까
둘이 서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셋이 설 때보다 헐거울 수밖에 없었고, 전방 압박 시도를 하다 보니까 여기도 같이 밀고 올라오다 보니까 공간이 넓어지고, 그런 것들은 고려를 해야죠.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원두재 선수가 황인범 선수보다는 조금 더 수비적인 롤을 가지고 나왔을 테니까 더 좀 다부지게 좀 해줬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조금 수비적인 면에서는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볼 돌릴 때도 보면은 본인이 익숙한 형태가 아니었죠. 왜냐면은 항상 울산, 제가 이제 사실 상무 경기는 잘 못 김천 상무 경기는 잘 못 봐가지고 그런데, 울산에서 보면은 항상 그 벤투 감독님 축구랑 비슷한 형태들을 많이 썼었잖아요. 그래서 4-1-4-1 형태를 많이 썼고, 아니면 4-2-3-1이거나 이런 형태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보시면은 항상 주변에 선수들이 좀 많은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4-4-1 형태로 해서 앞에 숫자가 많고 주변에 좀 없다 보니까 패스길들을 찾는 것도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네,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른 선수 조금 아쉬운 면들이 좀 없진 않았지만, 그래도 원두재 선수가 좀 제일 아쉬운 선수? 네, 제 생각에는 오영규 선수도 조금 아쉽고, 네, 득점 마무리를 못해가지고 네, 그 정도 뽑고 싶고요. 그다음에 좀 좋은 선수들을 한번 말씀드려보면, 새로운 선수들도 있었으니까 일단 오늘 박지수 선수 좋았죠. 그러니까 오늘 다들 아마 칭찬하고 계시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박지수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그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박지수 선수가 생각보다 발 되게 빠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김민재 선수랑 저는 같이 나오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다부지게 잘하고 발이 빠른 데다가 패스, 오늘 보셨죠? 패스 잘하죠. 네, 패스를 잘하기 때문에 벤투 감독도 좋아했던 거예요. 그런 패스 능력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그 좁은 공간에다가 쑤셔 넣는 패스들, 저 사이에다 넣네 이런 것들 많았는데, 거기다 들어가면 황인범이 또 어김없이 다 지켜주기 때문에, 어이없이가 아니라 어김없이 다 지켜주기 때문에 공격이 안 될 때는 확실히 박지수 선수가 이제 풀어주는 것들이 확실히 좋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박지수 선수 오늘 되게 잘했다. 그리고 수비도 되게 잘했죠. 오늘 위험한 장면들을 항상 나타나는 위기의 순간에 박지수가 있었다. 그래서 되게 잘했던 경기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짚어드리고 싶은 거는 홍현석 선수, 저는 괜찮게 봤어요, 솔직히. 왜냐면은 일단 무난했고요, 실수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고받는 거 보면은 좀 그렇긴 했어요. 이렇게 이제 막 우리가 이제 그 하이라이트 올라오는 홍현석 선수에 비해서는 좀 저조하지 않냐, 뭔가 무난했다는 느낌이 들긴 한데, 전 무난한 데뷔전이라고 되게 칭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좀 좋게 봤던 것들은 이 선수 위치 잘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비 위치도 잘 잡아요. 그래서 후반전 언제인가 우리가 전방 압박을 좀 시도했잖아요. 그러다가 빵꾸가 나니까 황인범 선수가 올라갔나?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이 뒤를 본인이 채우더라고요. 여기를 그냥 싹. 네. 압박하러 나가고 딱 하니까 자리 채우고 위치 잡는 것도 괜찮고 깔끔하고, 그 다음에 오늘 거의 실수 안 나왔죠. 그런 것만 봐도 저는 홍인석 선수가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이제 본인이 자신감 있게 이제 할 수 있다 그러면 또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좋아 보였고요. 박규현 선수는 뭐 평가드리기 좀 짧았던 것 같고, 박용우 선수는 역시 또 보여주는 것들이, 울산에서 보여주는 것들이 확실히 있는 선수죠. 이 선수도 이제 아시다시피 리우 올림픽 갔었잖아요. 예, 그 멤버답게 포텐이 있는 선수였는데, 최근에 이제 울산에서 좀 기량이 확실히 좀 늘었다는 느낌이 들고, 오늘도 보시면은 원두재 선수가 있을 때보다는 조금 더 볼이 좀 수월하게 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위치도 훨씬 잘 잡았다는 생각이 들고, 간결했어요. 터치가 한 번에 나가거나 두 번에 나가는 거, 그런 것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물론 이제 페루의 체력 제어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무난하게 잘 데뷔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자리가 지금 정우영 선수가 뭐 수술 받았다고 들었는데, 또 모르죠. 정우영 선수도 이제 어린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고 기량이 또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이제 부상이 올 수도 있고, 이제 본인이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나이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채울 만한 선수들이 지금 뭐 이제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박용우 선수도 그 자리에 하나 경쟁자로서 들어와도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황인범 선수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후반전에 그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쪽에서 황인범 선수 들어와가지고 이재성 선수한테 페널티 박스 쪽으로 들어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황희찬이었나? 하여튼 페널티 박스 들어간 장면이 있었거든요. 전 그거 보고 또 기가 막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장면 잘 보시면은 그 아마 올라와 있으려나 나오려나, 이쪽에서 올 때 그게 기가 막힌 게, 황인범 선수가 분명히 공 들어올 때요, 발이 오른발이 일로 나가 있거든요. 몸이 그러니까 몸 방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쪽을 보고 서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시잖아요. 공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흘려서 이렇게 잡겠다, 그래서 일로 가겠다, 이런 몸 동작을 해놓고 몸은 이쪽으로 돌려놓고 발은
반대로 쳐가지고 여기다 딱 잡아놓은 장면이 있었거든요. 야, 이걸 보면서 역시 황인범이다 라는 생각은 하긴 했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잡아놓는 것 때문에 황인범을 못 잡는 거거든요. 왜냐면 잡기 전에 이미 속여놓은 거예요. 내가 일로 갈 거야 라고 해놓고 발만 톡 해가지고 반대로 돌아버리니까. 황인범 선수는 역시 중원의 보석이긴 하다. 근데 지금 보면 이강인 선수가 많이 잘하고 있긴 한데, 이강인 선수가 제가 보기에는 볼 배급을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최근에 이강인 선수는 약간 윙처럼 많이 뛰고 있고 높은 위치에서 많이 뛰잖아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하여튼 황인범이 있어서 하여튼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강인 선수가 더 공격적인 위치에서 뛸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강인 선수 얘기 드리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강인 선수는 제가 이제 리뷰를 많이 했던 선수죠. 왜냐면은 벤투 감독 때도 자꾸 그러셨잖아요. 왜 이강인을 안 쓰냐? 우리 강인이 써라, 강인이 써라. 근데 제가 그때마다 벤투 감독 전 이해합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오늘 같은 퍼포먼스를 보였는데 별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선수가 힘든 것도 아니고 부상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안 쓴다. 그럼 이제는 확실히 비판을 해야 될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는, 그러니까 저는 그때는 또 제가 맞았다고 생각해요. 1년 반 전에는 그때는 또 제가 맞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강인 선수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시즌이, 그러니까 2022, 2023이 이강인 선수한테는 거의 내가 이제 프로에 등장했음을 제대로 알린 전 시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걸 인정해야 될 게, 불과 1년 전에는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강인이.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도. 그러니까 기술은 제가 그때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공격적인 재능은 진짜다. 근데 지금처럼 빠르지 않았고요. 지금처럼 많이 뛰질 않았어요. 그 당시에 이강인 선수. 발렌시아 때도 보시면 알겠지만 수비적인 면에서도 지금보다는 좀 무의미하게 뛰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경고도 많이 받는 선수였잖아요. 그때는 의욕이 앞서가지고 수비는 잘 안 되는데 막 하려다 보니까 경고도 많이 받는 선수, 퇴장도 받은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뛰면 60분에서 70분 정도 되면 퍼지기 시작하는 선수 중에 하나였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빠르지 않았고, 근데 지금 보면 확실히 빨라졌고 90분을 뛰더라도 계속 수비할 수 있는 체력이 갖춰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이 막 나오죠. 그러니까 왜냐면 드리블도 사람이 힘이 있어야 드리블을 치지, 체력이 안 되고 내가 느려버리면 제껴도 금방 쫓아오고 이러면 소용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의 이강인은 이게 이제 올랐습니다. 이제 진짜 프로가 됐고 몸이 여문 것 같아요. 이제 성인의 몸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지금 이 팀에서는 에이스가 될 만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 뭐 손흥민 선수랑 공존을 또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고민이기도 한데, 지금 팀의 주축이 공격 쪽에서 2명이 될 수도 있게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잘하더라고요. 오늘 정말 잘했고, 하여튼 뭐 끝내줍니다. 끝내준다는 생각이 들고, 좋은 점은 확실히 구분이 잘 되죠. 아까 오영규 선수 전반전에 패스 나간 장면 보면 확실히 그런 스루 패스 하는 거에는 장점이 있는 선수고, 그때는 원터치를 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죠. 원터치 해야 될 때 원터치 해야 되고, 드리블 할 때 또 드리블 하고, 그다음 킥이 너무 좋고. 그래서 이강인 선수 킥을 잘 보시면 저는 그게 진짜 구질이 특이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선수들이 킥이 좋은 선수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 또 있어요. 이기재 선수도 그렇게 해요. 김진수 선수도 가끔 그런 킥 나오고. 뭐냐면 크로스가 올라올 때, 오늘 조규성 선수 크로스도 그런데 제가 아까 좀 설명드려야 그 장면인데요. 이 장면 있잖아요. 이렇게 있다가 요렇게 넘어가는 장면이 있다고. 근데 그게 이강인 선수 킥이 특별한 게 뭐냐면요. 저도 예전에는 이천수, 오늘 해설하시는 이천수 해설위원이 이제 낙차 얘기를 몇 번 킥 얘기할 때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처음엔 이해를 못했어요. 낙차가 뭐지? 왜 낙차를 왜 중요해? 그러니까 전 프리킥에만 중요한 줄 알았어요. 근데 보면 이강인 선수 크로스나 이런 걸 보면 이제 알겠더라고요. 드디어. 저도 이제 축구를 계속 배우고 있는 입장이니까. 뭐냐면 낙차가 크다는 얘기는 가다가 뚝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좋은 장점이 뭐냐면, 날라올 때 여긴 높게 날라오잖아요. 높게 날라와서 얘는 머리에 안 닿아요. 너무 높으니까. 근데 여기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 선수는 여기서 헤딩하면 머리에 닿아요. 그러니까 얘는 못하고요, 헤딩을 여기선 해요. 이강인 선수가 올려주면 그렇더라고요. 무리키한테 가는 것도 보면 뚝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안 닿아요. 여기까지는 높아. 근데 여기만 오면 닿아요. 떨어지니까. 뚝 떨어지니까.
그게 이제 진짜 빠따 좋은 선수들이 할 수 있는 크로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밋밋한 크로스가 아니라 와 기가 막힌 것 같고, 근데 우리나라 뭐 이기재 선수도 이런 거 잘하기 때문에 킥이 좋은 선수들이 확실히 있으면 이제 조기성이라던가 이런 크로스에 반응 잘하는 선수들이 있으면 득점을 더 만들어내줄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강 선수 오늘 드리블 같은 거는 뭐 라크로케타 하는 거라던가 측면에서 끌고 나오던가 이거 뭐 마요르카에서 하던 거 뭐 그대로 하는 거죠. 뭐. 하여튼 그래서 뭐 최근에 PSG 루머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나 갈만한 선수다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져서 괜찮은 경기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실례인 것 같고, 이강인 선수 굉장히 좀 실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하지만 졌지만 얻은 게 없는 경기는 아니다. 그러니까 패배가 전부인 경기는 아니다. 이렇게 좀 총평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이강인 선수는 열 좀 받아 해야죠. 그게 선수니까. 하지만 저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평가하는 사람이 그냥 팬이잖아요. 저는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오늘 잘했다. 괜찮다. 우리 다음 경기 기다려줄 수 있다. 오늘 한 게 있고 새로운 선수들도 잘해줬고 보여준 게 있으니까 다음 경기 더 잘하자. 기대를 가지고. 저는 그렇게 선수들한테 만약에 제가 전달할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경기였어요. 너무 실망하지 말자. 다음에 더 잘하자. 오늘 괜찮았다. 크게 나쁘지 않았다. 그렇게 좀 격려해주고 싶은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좀 아쉬운 면도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화들이 많은 경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좀 평가를 드리면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엘살바도르전은 크게 이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왜냐면은 아시잖아요. 이제 일본한테도 크게 졌다 그러고, 그 다음에 저는 우리나라 선수 개개인 기량 보니까 오늘 한 명 한 명이 개인 기량이 다 괜찮잖아요. 지금 이런 식이면 개인 기량 차이가 크면 못 맞거든요. 페루 선수들 상대로도 순간적으로 막 황희찬 선수도 몇 명씩 제끼고, 뭐 이강인 선수도 마찬가지고 막 이렇게 나오다 보면 이거 득점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경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게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이겼다, 기분 좋다, 그 정도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저는 이렇게 한 번은 빡빡한 팀하고 해서 고전해 보는 것도 우리 팀의 성적이 듭니다. 뭐 이겼으면은 더 할라야 좋았겠지만 이제 뭐 아시안컵도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적당히 한번 이렇게 고생하는 것도. 근데 내년 맞나요? 아시안컵이 내년, 잠깐만, 홀수회였던 것 같아. 25년인가요? 아니 모르겠네. 어찌됐든 그렇게 하여튼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나쁘지 않은 경기였다. 가볼까요? 또 짧게 한 줄 알았더니 40분 넘었네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엘살바도르전 끝나고 또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고요. 조만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